박진영 회원님은 지금 동국대학교 선어학과 박사과정에 있으시고 오늘의 발표 내용은 연등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등 행사 그러면 우리가 그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어떤 축제적 행사 이렇게 떠올리지만 그에 앞서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전 과정이 그대로 수행이라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박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런 학술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태프로 심부름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발표자로 이번에는 자리에 서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요. 또 오전에 이제 박진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박진영이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돼서 이런 수미상관 구조가 돼서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좌장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발표 주제는 이제 선원에서 매년 준비하는 그 연등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원 신도님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 또 실제로 또 매년 이렇게 실제 준비 작업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기 때문에 뭘 이걸 새삼스럽게 이제 발표까지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가 연등회 준비를 하지? 또 맞다 올해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지. 올해는 저렇게 준비를 했었지. 이렇게 약간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으로 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5파트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시작을 제가 올해 연등행렬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용팀과 사자팀을 이제 목차 부분에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 발표에서 사용된 시각 자료들, 사진들은 대부분 청년의 미디어 팀에서 이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본 발표에서는 불교 명절에 이루어지는 종교적 축제와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불자들의 실질적인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한국의 불교 축제이자 세시 풍속인 연등회와 이를 준비하는 한마음 선원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네, 한반도에서 고중세 시기부터 시행된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종교와 국적을 초월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제 한국 불교가 연등회를 통해 초종교성을 획득했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 행사에는 한국 불교의 거의 모든 종단과 사찰이 참여하며 많은 불자들이 축제의 성공을 위해 오랜 기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마음선언에서도 매년 연등회에 참가하여 각종 연등과 함께 무용 및 풍물 공연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게 전데요. 네, 저는 현재 이제 청년회 소속 풍물배 허공꽝꽝에서 이제 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로 3년 차가 되는데요. 올해는 또 마침 이렇게 또 부단장 소임도 맡아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발표는 제가 연구자이면서 또 참여자이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음 선언 불자님들에게 있어서 연등회는 일반적인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연등회를 준비하고 실제 행사에 참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수행 방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가르침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먼저 연등회의 연원과 역사를 개관하고 연등회의 의미에 관한 대행선사의 독창적인 재해석 그리고 선사의 가르침에 입각한 한마음선언 불자들의 연등회 준비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한마음선언의 연등회 준비가 갖는 위상과 의의에 대해서도 조명해 볼 것입니다. 네, 2장 연등과 연등회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연등은 인기 있는 공양물이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 등을 공양하는 것은 매우 큰 공덕을 가져오는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한테 익히 알려진 그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일화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등 공양 문화가 나타난 것은 이제 물론 보다 엄밀한 검토와 근거에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라는 그런 등불의 속성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지혜, 자비 같은 중요한 불교적 가치들의 시각화된 상징으로서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 의례에서도 등은 부처님께 올린 6가지 공양물인 육법 공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야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등불의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반야, 그러니까 지혜의 광명으로 무명을 없앤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선 후기에 몽암 기영 스님이라는 분께서 작성하신 등촉계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불 공양을 독려하는 모연문입니다. 이 글에서 이제 등불에 부여된 이런 전통적인 상징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글이라 생각해서 제가 하나의 예시로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사의 험한 길을 비춰주고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는 데는 등불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등불 공양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등불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의 연등회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등회는 인도에서 기원하여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래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 연등회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납니다. 9세기 말 신라의 왕들이 정월 보름날, 1월 15일이죠. 정월 보름날을 맞아 황룡사로 행차하여 연등을 구경했다, 간등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경문왕 때의 기록을 보면 이제 등을 구경하고 간등하고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기록에서 이게 단순히 왕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을 대동하고 가서 좀 이렇게 큰 규모로 뭔가 등을 감상하는 그런 행사 형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통일신라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연등 감상 문화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또 고려 시대에는 역대 국왕들이 매년 연등회를 거행하면서 국가적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고려 시대 연등회는 개최의 시기에 따라 상원 연등회, 상원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월 보름 1월 15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월 연등회, 4월 초파일 연등회, 그리고 특설 연등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4월 초파일 연등회는 1166년에 관련 기록이 처음으로 나타난 이후 최씨 무신 정권 시기인 1245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또 고려 말에는 여기에 백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민간 축제 형태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시대가 되면 이제 국가 주관 행사였던 상원 연등회 그리고 2월 연등회는 폐지됩니다. 하지만 초파일 연등회는 이때도 민간 세시 풍속의 하나로서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민간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막 규제하고 어떻게 금지시키고 할 수가 없는 차원까지 이제 가서 명맥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등을 들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등을 들고 행진하는 제등행렬 중심의 연등회는 해방 후 1955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간이 확정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동참한 열린 축제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등회의 주요 일정들은 동국대학교와 조계사를 중심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3장 대행선사의 가르침 그리고 연등회와 선불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등회와 관련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소개하기에 앞서 대행선사께서 가르치신 내용의 기본적인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개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선사의 사상은 동아시아 선불교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선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가 본래부터 갖춰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란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중생이 노력해서 완전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래 부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선불교에서의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께서도 이런 본래 성불의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임을 강조하셨고 또 쉬운 일상 언어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의 선수행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주인공을 믿고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현상을 주인공에 맡겨놓는 관법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이란 앞서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면서도 또 고정됨이 없는 공성으로서의 참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행선사께서 고안하신 이 관법은 어떤 특정 환경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의 매 순간 실천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본질적인 깨달음과 현상적인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특징을 갖습니다. 이 본질적 깨달음과 현상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향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닥쳐오는 어떤 경계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주인공에 맡겨놓으면서 그 주인공에 갖춰진 그런 공능을 활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인공이 나에게 갖춰져 있구나, 주인공이 작용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형태로 그렇게 수행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오영국 선생님 발표에서도 이제 주요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이렇게 동시에 가져가는 부분, 어떤 자리와 이타 그리고 보살행의 차원을 수행 과정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대행선을 연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으로 주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선불교 해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으로서 생활선을 표방한 선사의 수행론은 한국의 주요 불교 문화이면서도 대중적인 축제의 성격이 강했던 연등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먼저 연등에 관한 선사의 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행선사께서는 4월 초파일에 등을 밝히는 이유가 붓다의 탄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임을 인정하시면서도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의 불을 켜게 하는 데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문에도 나와 있듯이 4월 초파일 연등이라는 어떤 관습이 깨달은 선사의 안목과 만나면서 마음의 불을 켜는 상징적인 행위로 재해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연장선상에서 선사께서는 마음의 불을 밝히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등불, 즉 인등이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인용한 법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 그리고 생각내는 것을 등의 구성 요소에 비유한 선사의 법문은 우리 각자가 마음의 불을 켜고 그 빛을 발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선사의 인등 비유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이 초기 선불교 문헌이었던 관심론의 서술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에 관한 선사의 법문입니다. 그래서 선사께서는 등을 켜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연등회의 시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대행선사에게 있어 부처님 오신 날은 1년 중 특별한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오늘로 간주됩니다. 이제 선법과 가사로도 잘 알려진 이 부처님은 오신 것도 가신 것도 공하였기에 영원한 부처님 오신 날일세라는 개송에서 이런 선사의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처님은 이제 선사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갖춰진 불성으로서의 의미로 이제 부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님은 본래부터 탄신한 적도 인멸한 적도 없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4월 초파일만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례 행사 차원을 넘어 부처님 오신 날이 영원한 오늘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등회 자체에 대해서 그럼 선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설한 대행선사의 법문들에서는 연등회의 취지와 성격에 대한 복합적인 재해석 시도가 나타납니다. 선사께서는 물질적인 연등에 불을 켜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더불어 함께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불을 켜야 하며, 그렇게 마음의 불을 켰을 때 등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진정한 봉축이 이루어진다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을 만드는 과정의 경우에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등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밝아진다
라고 하시면서 연등회 준비 과정이 자리이탈을 실천하는 수행임을 명시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인용한 이 본문은 한마음 전월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2005년 점등식 준비 과정을 둘러보시면서 이제 선사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성스럽게 연등을 만들면 그 마음의 힘이 개인의 정신적 진보 그리고 수행의 어떤 진전 이런 것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례로 선사께서는 선원의 초창기 장엄등인 2003년 공용탑 등 여기 사진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에 제시되고 있는 이 공용탑 등의 설계도를 보시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하면 지구의 재난도 많이 무마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제 선사께서 그냥 우리가 뭐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격려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선불교 심성론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마음이 모든 것을 펼쳐낸다라는 것이 선불교의 기본적인 심성론인데요. 이제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 세션 박진영 교수님 발표에 대한 청동 스님 논평문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의 가르침에 따르면 연등회는 역사적인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기 위한 어떤 봉축 행사일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 모두가 마음의 불을 밝히고 자기 내면의 불성을 연등의 빛으로 현현하게 하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지구 전체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발언하는 그런 의례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연등의 의미 지평을 확장시킨 대행선사의 이러한 법문들은 한마음선원 불자님들이 연등의 준비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해왔습니다. 다음 4장 한마음선원의 연등의 준비 과정과 의의입니다. 한마음선원은 2000년대 들어 연등의 공연 준비와 연등 제작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연등에서 독창적인 디자인의 연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매 수상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장엄등이라 불리는 대형 연등입니다. 대행선사께서는 매년 연등의 준비를 시작할 때마다 신도회가 준비한 시안을 토대로 장엄등의 이름을 직접 정하시고 그 의미와 등에 들어가야 할 디자인 요소 등을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진 혹은 영상 자료 그리고 뭐 한마음 저널 같은 데 실린 어떤 회고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사께서 입적하신 뒤에는 법문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장엄등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선원의 장엄등은 선사께서 강조하셨던 불성, 한마음, 연기적 관계, 50으로 표현되었죠. 등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됩니다. 때로는 환경 문제와 같은 동시대 중요한 이슈를 반영하는 상징물을 넣거나 또 대중 친화적인 요소로서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2025년 올해의 장엄등은 만공의 피리소리 등입니다. 이 등은 깨달음의 과정을 목동과 소의 관계에 비유해서 10단계로 나타낸 시무도를 조형화한 것인데요. 이 시무도는 선불교에서 전통적인 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행선사의 법문에서만 발견되는 가르침은 아니지만 대행선사께서도 역시 시무도의 각 장면을 해설한 개송인 시무송을 남긴 바 있으십니다. 이 시무송은 한마음요전 선시 개송편에 실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또 대행선사와도 관련이 있는 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엄등 외에도 연등행렬시의 승단, 합창단, 신도회, 청년회, 연희단, 그리고 학생회, 어린이회 등 각 단체가 사용할 개인 연등도 제작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전년도 12월부터 보통 이제 연등행렬이 4월에 있으니까요. 한 4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연등회를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안양 본원과 전국 지원의 사부대중이 모두 참여하며 장엄등 제작과 더불어 개인 행렬용 연등 제작 그리고 연희단 및 풍물패 공연 연습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장엄등 제작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학생, 직장인 불자로 구성된 신행 모임인 청년회를 주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청년회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올해 장엄등 제작 현장 사진입니다. 이제 여기 본원에서 나가셔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있는 불교문화회관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청년회 회원들에게
이 100여일의 장엄등 제작 기간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힘을 기르는 정진의 시간이며 내면의 마음 불사를 하는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장엄등을 제작한 동안 작업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대상 경계에 반응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또 대행선사께서 가르치신 관법을 실천하며 주인공의 작용을 주인공이 실제로 이제 날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 부분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장엄등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사께서 번역하신 경전 혹은 법문을 독송하고 또 지도법사 스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수행으로 이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제공해 주신다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청년회 회원들의 인터뷰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한마음선언의 다른 불자님들께서도 공유하는 인식이고 마음가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 다 됐는데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발표에서는 19년부터 25년도까지 5개의 인터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아까 선사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인 이제 자기와 주변을 밝힌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보시다라는 그런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 또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 등을 만드는 이 작업이 공부 재료, 즉 수행의 매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선사께서 또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나 자체도 등이 된다라는 그 인등의 그런 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번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전통적인 불교 수행에서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자기의 올라오는 마음들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지금 등을 만드는 행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게 되고 평소에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습관들도 고치게 되고 이런 어찌 보면 전통적인 불교 수행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엄등 제작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인터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분은 이제 전기팀, 그러니까 이제 등에 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맡고 있는 그 부서의 멤버이셨던 것으로 보이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에 불이 잘 안 켜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주인공이 그 작업을 하게끔, 그러니까 나라는 그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 에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서 작용을 해서 이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관법의 실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인터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채색팀 등에 이제 색깔 입히는 채색팀 부팀장 소임을 맡고 있었던 청년회 회원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앞에 4번 인터뷰와 비슷하게 이제 그런 채색을 하고 또 이제 부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챙기는 그런 것들도 다 주인공으로서 하게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하게끔 그렇게 관법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한국 불교에서 한마음선언 사례 위상과 의의인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등의 준비 과정을 통한 수행은 이제 선불교 전통에서 강조되고 있는 동중공부,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공부, 또 요중공부라고 하는 시끄러운 상황에서의 공부의 어떤 새로운 형태이자 현대적 실천 사례다라고 보았습니다. 선사들 이제 선종자에서 선사들에서는 이제 고요한 상황에서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상황에서 공부가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라고 주로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형태의 이제 요중 공부, 동중 공부라고 한다면 선농일치라고 해서 선원에서 대중 스님들께서 이제 농사와 참선을 병행하시거나 울력하는 와중에 이렇게 화두를 챙기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연등회라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모두 동참하는 형태 에서도 이런 동중공부, 요중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고 또 그런 현대적 실천 사례로서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둘째로 대행선사께서 남긴 연등회 관련 가르침은 조선 중후기와 근대기 한국 선사들이 보여주셨던 의례 해석 경향을 계승 발전시켰다라는 점에서 사상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전거를 찾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 예시를 쭉 들어놓은 이 문헌들이 다 선사들께서 쓰신 의례집들입니다. 여기서 근데 보면 일부 뭐 다비작법, 그러니까 스님들의 장례 절차라든지 뭐 간당작법이라 해서 선방에서의 어떤 의식들은 이제 의례 행위를 하는 이 행위가 그냥 외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면 세계와 결부시켜서 풀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행위를 할 때 이것은 이제 불성의 작용이다, 혹은 이 행위는 어떤 본래 갖춰진 어떤 지혜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례 절차와 행위들을 하나하나 다 자기 내면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해석 경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행선사께서도 이러한 해석 경향으로서 이제 연등회 준비를 이렇게 대한 의미를 새롭게 도출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것을 사찰 내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들에 해당되는 설명이었다면, 대행선사께서는 이것을 축제라는 보다 새롭고 또 보편적인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셨다. 그런 점에서 이제 특징적이고 의의를 갖는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또 셋째로 수행으로서의 연등회 준비는 참여자들에게 자신과 주변 관계, 나아가 사회에 대한 치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선원에서도 종종 발표를 하셨던 오영석 선생님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요법을 통해서 이제 개별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치유의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를 통한 어떤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가, 연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행선사께서는 축제의 성격이 강했던 연등회를 실질적인 수행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셨습니다. 한마음선원 불자님들은 선사의 뜻을 계승하여 연등회 준비 차원에서 준비 과정에서 생활 속의 선수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등회가 지닌 수행 방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한마음선원의 사례는 한국 불교 수행 전통 및 의례의 계승과 현대화에 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올해 연등회 행렬 전경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대미 발표를 해주신 박진영 회원님에 이어서 토론을 해주실 현 신한대학교 재직 중이신 박수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소진입니다. 먼저 저희 과학원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 발표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분의 발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박진영 회원님이 오늘 발표하신 연등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수행에 대한 연구와 또 이어져서 저의 관심과도 또 이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대행선사의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연구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실천해 나가는 신도들의 어떤 수행의 경험, 이런 실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좀 저도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발표는 오랜 전통으로 이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2020년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를 이제 다루면서 불교 축제와 수행을 연결시키고 대행선사의 연등회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또 귀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의 본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연등과 연등회의 연원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연등회의 의미에 대해서 대행선사의 독창적인 재해석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음선언 불자들의 연등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그 사례의 위상과 의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9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이 앞으로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세 가지 정도 약간 발전 방향성에 대한 제안 겸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등회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과 비교해서 이 연구가 가지는 특징이나 기여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어떤 독창성을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연등회 또는 불교 축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보강해 나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지만 기존의 이제 연등회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역사적인 관점이나 축제의 관점에서 이제 연등회를 연구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현대적인 연등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불자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불교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날의 그 역사 연원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날의 연등회,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현대적으로 변화되어졌던 부분에 조금 더 보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한마음 선언이 그 연등회에 가게 되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2012년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2020년도에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아르마리로 듣기로는 한마음 선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제 말씀은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조금 논문에서 밝힐 수 있는 좀 더 그러니까 좀 증거를 좀 댈 수 있는 뭐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등회의 의미에 대한 대행선사의 독창적인 재해석은 무엇이며 그것이 법문 등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발표문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3장에서 이제 그 대행선사의 가르침에서 연등회와 선불교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세 개의 절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핵심적으로 그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소 제목을 1번 연등 마음의 불, 부처님 오신 날 영원한 오늘, 또 연등회 봉축 수행 발언이라는 요 소제목이 사실은 그런 핵심을 좀 잘 잡고 있기는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독창적인 재해석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법문 인용이라든가 발표자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증적으로 그게 좀 보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으로서 한마음 선언의 연등회 준비 과정의 경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라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청년의 회원으로서 스스로도 이제 참여를 하면서 또 연구자로서의 그런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연구자에게는 계속해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발표문에서는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뷰 자료 같은 거 각 주에 그냥 달았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 자료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는데요. 그런 이제 기존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제시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그 저널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2차적인 인터뷰 자료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뭐라 그럴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수행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준다면 다양한 독자들에게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한마음 선언의 연등회 준비 경험이 이제 저희는
저희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에서 다른 불교 사찰의 어떤 경험 사례들과 유사한 점과 뭐 다른 점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문 후속 세대의 반갑고 흥미로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확장해 나갈지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고 큰 응원을 보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술대회 두 번째 세션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마무리 발표와 토론까지 열심히 해주신 박진영 회원님과 박서진 교수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